발표 시작 누르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네. 내 전체 화면으로 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내 전체 화면. 예. 그 다음에 화면 클릭하고 공유 눌러주셔야 돼요. 화면을 클릭을 해줘야 공유가 살아나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안 떠요. 네? 파워포인트는 안 떠요. 아니, 파워포인트 뜰 필요가 없어요. 전체 화면에서는 그냥 네. 돼요. 예. 네. 괜찮아요. 예. 선생님 화면이 바뀌면 저희한테 그 바뀐 화면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더 아, 지금 들어오시고. 그래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하단에 있는 파워포인트 선택해 보세요. 아, 예, 그렇게 하시고 F5번 눌러 보세요. F5번. 예, 아주 저기 보안 알림 그거 예, 체크하시고 하단에 네. 숨기기 누르시고요. 숨기기. 네. 예, 그 상태로 대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저기 이성재 대장님이 예, 그 발표 준비됐다고 하시면 예, 라이브 네.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대기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방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사 왔어? 진재근님 사무실인가 봐요. 자판 다루시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저기 아내가 성경 타자예요. 아, 그러세요? 예. 오늘은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이제 곧 이동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또 중요한 거 하시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지금 감안하고 방송 그래요.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방송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재근 선생님 시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제목을 황금반지라고 했는데요. 이 인생 2막, 3막 이렇게 준비들 하시는데 그 황혼을 금빛으로 반짝일 지금 여기라는 의미로 황금반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황금반지는 이제 저희들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좀 이 애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그냥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의 나가면은 나사랑 박수를 한 번씩 좀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좋다 또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여덟 박자, 까꿀로 여덟 박자, 네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상대방이죠. 나는 내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이 박수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성재 대표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 명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네, 다른 데 가서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평균 수명 중심을 해서 남성들은 80세, 여성들은 85세 이렇게 답변들을 해요. 그런데 혹시 요즘 이렇게 문상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90세가 넘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 3분 4, 50초 정도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실패를 해요. 이 서울대 이준호 교수님이 이 앞으로 장수 시대가 초장수 시대,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아닌 120세 시대라고 그러면서 알파 에이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채빈 사망 연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빈 사망 연령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들을 나이별로 나열할 경우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이거든요. 일본은 이게 92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0세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으면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15년도에 한 3,1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제가 조금 전에 이 검색을 해 보니까 4일자로 이 통계청에서 (16,208명)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이 2015년도에 3,100명 정도 됐는데 2021년 5월에 16,208명. 그러면 이게 상당히 증가하는 속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이웃나라의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6만 5천 명. 그래서 남성이 8,167명, 여성이 5만 7,525명.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그 초고령 사회를 일찍 맞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령 100세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인구 비례를 하면은 인구가 한 일본이 2.5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00세 인구로 보면 조금 전에 3,100명 정도 하고 그 3,100명이 2015년이고 일본이 2016년에 6만 5천 명이면 조금 격차가 느껴지는 숫자죠. 나는 몇 살까지 일할까? 여기 이제 우리 장필규 대표님이 평생 현역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평생 현역이라는 것이 경제 활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도 있고 사회공헌 활동도 있고, 그래서 더 발전한다면 경제 활동까지 가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가와 휴식을 갖기도 하겠지만은 평생 현역으로서 그러한 자세의 일을 하게 되면은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이 100세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100세 시대를 사람들이 재앙일까 축복일까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건 답은 아주 간단해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축복이고 준비를 못하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100세 시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누구든지 조금 전에 이제 이준호 교수가 7, 80세 질병이 안 걸렸다라면 그러면 100세 이상 살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즉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나는 8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 100살까지 살게 되면은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가 주무에서도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해 동안 사망자 숫자를 보면 올 2월에 발표한 작년도 통계청 사망자 통계가 30만 5,100명. 그중에 의료기관이 23만이어서 75.6%, 주택에서 4만 7천에서 15.6%, 기타가 8.8% 그래요. 그런데 이 75.6%가 한 10년 전에 보면 67%였어요. 주택에서 경우도 15.6%인데 한 10년 전에는 20.3%. 근데 이걸 20년만 더 올라가면 1996년도에는 주택이 63%인데 그게 지금 15%로 내려왔고요. 병원에서 죽는 게 25%인데 76%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1996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뀐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학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정현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멸이 아닌 옮아갑니다. 옮겨갑니다. 그런데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죽음을 심장 및 폐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관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죽음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심폐사, 내사, 식물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폐사가 이루어지면 사망 선고를 합니다. 심폐 기능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불가역적 정지가 이루어지면은 이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사는 뇌관을 포함해 가지고 전 뇌기능이 소실이 되었을 때, 식물인간은 그 중에 뇌관은 살아있다. 그러면 뇌관이 뭔가 호흡, 순환, 중추입니다. 잠깐 식물인간과 뇌사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식물인간은 손상 부위가 대뇌인데 뇌사는 뇌 전체. 호흡, 순환, 운동이 식물인간은 가능한데 뇌사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예후는 식물인간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할 수도 있는데 뇌사는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장기 계증은 식물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뇌사의 경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뇌사일 때 죽음을 인정을 하고 장기 기증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들을 하죠. 그 다음에 요즘 안락사와 존엄사 얘기를 합니다. 존엄사는 이제 나중에 나올 연명으로 결정법을 존엄사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존엄사법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명으로 결정법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안락사 중에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인위적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면은 이게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죽음을 저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관해가지고 사망케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이나 조력 사망 같은 것이 이걸 이제 존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존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회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한 의사가 조력을 한다든지 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소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회생이 가능한데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안락사라고 얘기를 하죠. 소극적 안락사 또는 적극적 안락사. 그래서 존엄사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봤고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나 반드시 죽는지는 다 알아요. 순서가 없이 죽는 것도 알아요.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자기 손을 구멍을 내 가지고 자기 손을 꺼내 놓도록 모두 보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미리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미리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체험이나 유체이탈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관련해 가지고 라틴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메멘토 모리 같은 경우,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의미인데요.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이 노예가 그 개선 장군의 뒤에 앉아서 메멘토 모리 하고 얘기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개선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모르 파티, 이게 이제 이 가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운명을 사랑하라. 죽음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음의 무도라는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1493년에 독일 화가인 미카엘 볼케모트의 죽음의 무도. 그 다음에 1475년에 베렌트 노트케의 죽음의 무도. 그래서 이 베렌트 노트케의 죽음의 무도에 보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교황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해골 이런 죽음이 옆에 와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악으로 이제 또 표현을 했는데, 그런 죽음, 조금 전에 이 베렌트 노트케의 죽음의 무도를 이 19세기에 프랑스의 까뮤 생상스라는 분이 죽음의 무도라는 음악 교향시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세계 여자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 테마 음악으로 이걸 활용을 했었거든요. 음악은 조금 이따 한번 좀 듣도록 하겠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네 분의 유명인사가 화면에 나와 있어요. 2009년도에 김수환 추계경이 선종을 하셨고 2010년도에 법정 스님이 입적을 하셨고 2019년도에 김우중 회장이 별세를 하셨고 2021년에 정진석 추계경이 선종을 하셨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제 여기 있어요. 이 네 분은 전부 다 연명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2016년 2월 달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달에 서울에 이제 난곡에 이제 사는 어떤 남성이 난곡에는 집들이 청계천 이주민들이 거기 와 살았거든요. 집이 8평씩이에요. 집이 8평이다 보니까 집 안에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켜서 그 가까이 있는 보라매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 회생을 시켜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부인이 와가지고 퇴원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 퇴원할 수 없다.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래도 퇴원을 나는 청소부 일을 하기 때문에 돈 60만 원 벌어가지고 집세 30만 원 주고 공과금 10만 원 쓰고 나면 20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퇴원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퇴원 각서를 쓰고 퇴원을 해서 앰뷸런스를 이제 인공호흡기는 뗐죠. 그러나 인공호흡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인공호흡 그걸 떼고 나니까 5분 만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실딸이 이 서모와 의사를 걸어서 살인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이 서모는 살인죄 그리고 의사는 살인방조죄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게 대법원 가서 2004년도에 이 살인방조죄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의사들이 누구든지 와서 퇴원을 요구하면 보라매병원 사건 봐라. 퇴원 못 시켜준다. 이렇게 한 사건이 보라매병원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병원에서 죽은 비율과 주택에서 죽은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 사건이 있어요. 이 김할머니가 2008년 6월 달에 폐렴 증세로 입원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다가 이 과다출혈을 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호흡기를 착용을 했죠. 근데 가족들이 그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아까 보라매병원 사건 얘기를 하면서 퇴원 못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서 11월 달에 인공호흡기 제거해달라고 서부지법에서 판결을 났는데 고법 거쳐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줘라. 왜? 이 김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인공호흡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가 결정한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 또 회생할 수가 없다. 왜? 벌써 이 과다출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인공호흡기를 뗐는데도 200일을 더 살고 2010년에 사망을 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람의 병원 사건이나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좀 혼선이 왔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도저히 이제 더 손쓸 수가 없으면 보호자 불러가지고 모시고 가세요라고 해서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객사라는 개념이 적용을 많이 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있는 다음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연명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각 당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서 웰단 교육을 2001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했어요. 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은 2011년, 12년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이라는 데서 이걸 했던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연명의료 결정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2016년 1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한 30자쯤 됩니다. 그게 1월 달에 국회가 통과됐고, 그때 이제 그 참석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는데, 한 명이 기권하고 202명이 다 찬성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2010년 2월 3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최종 목적은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인간은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게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과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완화 의료를 한다는 거죠. 완화 의료는 뭘 완화하느냐. 이 암을 걸리게 되면 통증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 통증을 잡아주는 완화 의료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잘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병원에서 이 마약 같은 거, 고단위 진통제 같은 거 쓰려면은, 이 병원장이 승인을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 주치의가 바로 이 몰핀 같은 마약을 처방을 해서 그 통증을 잡아주는 게 그 주치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명의료하고 완화의료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아까 제정된 지 1년 반 만에 시행을 했고 연명의료는 2년이 된 2018년 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것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학제 전문팀이 구성이 돼서 암이라든지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질환의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 행하는 각종 이 의료적인 처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임종 과정은 반드시 회생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또한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급속도로 증상이 완화돼서 사망이 임박한 상태. 그래서 대략 1, 3일 정도의 과정을 임종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담당 주치의와 또한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그러니까 의사가 2분이 임종 과정이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을 때 연명의료 결정법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기 환자라는 것은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또 수혈, 또 혈액 상승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외막형 산화기, 에크모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 마지막 수단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중단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은 의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호스피스 이용이라든지 또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 근데 유보는 애초부터 연명을 안 하는 거고, 중단은 연명을 하고 있는 걸 중단하는 그러한 것을 이 작성한 문서가 연명의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유보 중단 결정을 직접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명의료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연명의료를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환자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환자실에는 하루 2번 30분씩밖에 면을 못 하거든요. 또 임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 온기가 있을 때 교감이나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고, 유족들이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고 가야 시기에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보면은 그러한 해야 할 일들을 다 시간을 놓치고 만다라고 그래서 연명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명으로 유보 중단은 어떤 병원의 필요나 의료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환자 가족의 필요 또는 경제적 목적 이런 것이 아니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보호 목적으로서 이 연명의료 유보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유보 중단 조건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거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종류는 10개가 됐었는데 5번에 보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말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라고 주치의가 판단하면은 그거에 또 연명의료 종류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명의료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죠. 필수적인 일반 의료는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라든지 영양분, 수액, 단순한 산소 공급, 이 물 공급 같은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종기 돌봄도 병행을 해서 사망 시까지 적극적인 증상의 완화 의료를 시행을 하고 고통스러운 처치나 관 사용을 최소화하죠. 가족도 그 돌봄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임종기 돌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법을 시행하고 난 뒤에 연명의료에 대해서 시민이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인식이 제고되었고 또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이 올 4월 말로 등록기간 수가 258기간입니다. 근데 숫자는 적어 보이는데 건보공단이 하나의 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건보공단이 238개 지사가 모두 다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500개 기관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도 이제 그 상담자입니다만 이 상담자가 지금 3,19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이 4월 현재 전국적으로 295개인데 상급 종합병원이 45개 모두가 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러나 종합병원은 316개가 있는데 160개만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데가 연명의료를 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데서는 연명의료 하면은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대로 바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설치 못하면은 여러 병원이 연합해서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웰다잉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17개 중에 14개 자치단체가 웰다잉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에 60여 개밖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래 좀 많이 좀 이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명의료 유보 중단 결정 이행 현황은 4월 말로 15만 3천 명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됐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연명의료를 중단하자, 유보하자라고 결정한 주체가 친권자나 환자 가족 합의에서 진술한 게 63.7%, 연명의료 계획서에 한 게 32.9%,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한 게 3.4%. 이렇게 15만 3천 명 중에 이렇게 연명의료를 중단했는데 그 남성이 59.6%, 여성보다 남자가 더 많죠. 60대 이상이 82.2% 이렇게 해당이 됐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설문을 했는데 그걸 작성하겠냐라고 물으니까 국민 77% 이상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람이 22%. 그럼 왜 하느냐? 통증, 고통 참으며 살고 싶지 않다가 58%, 가족들에게 죽음 결정 책임 떠내기고 싶지 않다가 56%,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 주고 싶지 않다가 41%, 내 죽음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가 36%.
정보응답을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임종 모습이 원합니까? 왼쪽처럼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으실 건가? 아니면 오른편처럼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들의 또는 이 아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임종을 하고 싶으신지요? 지금 이 화면은 KBS에서 블루베리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방송을 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효과는 본인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가족들이 죄책감을 해소를 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의료진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국가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연명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고 등록해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시겠습니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법이 지금 이제 이 서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 서식으로 별로 작성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 현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상담자 대면 후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유의사항을 꼭 읽어본 다음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하면 3일 이내에 등록이 됐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이 주소는 등록증을 보내주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호스피스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6가지 항목에 전부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일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모든 사람한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느냐, 열람을 거부하겠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보도록 하겠느냐, 이걸 또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은 또 다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명을 하면은 등록 일자를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서명을 조금 전에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한 번 하고 해서 이 서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을 바로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맨 왼편 쪽에 문자 메시지가 오죠.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이 있고 그 등록증의 뒷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등록증은 통상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되면은 오송돼서 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죽음의 이유와 연명의료 결정법 그리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동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 사전 연명
의향 동향 의향. 동의서 그거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서식이요? 네. 예, 서식은 이제 국가 법령을 조회하는 데가 법제처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법은 모두 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네. 시행규칙 6호 서식이 바로 그 서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그걸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등록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보건소도 하는데 보건소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건보공단이 제일 가깝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요? 아니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네네. 거기 가면은 서식이나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네. 그냥 나중에 그 가족들이 네. 이렇게 연명을 거부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계잖아요. 사전이란 말이 들어간 게 나중에 그걸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본인이 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치매라든지 뇌졸중 같은 걸 해가지고 뇌 손상을 입은다면 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게 바로 등록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 일반 종합병원은 주민번호가 들어오면 이분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게 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걸 작성을 안 하면 가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또 흔히 이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온 딸이 심폐소생술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아빠 빨리 죽으라고 안 하냐라고 울고불고 해요. 그러면 의사들은 바로 그 디폴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연명치료 들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미리서 작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걸 묻냐면요. 미리 작성한다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네. 미리 작성을 가능한데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네. 이게 좀 하기가 좀 겁스럽잖아요. 20대, 30대 사람이 그걸 지금 쓰는 것도 나중에 한 뭐 20, 30년은 더 살고 써도 충분할 것 같아서 했는데 세상 일이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응급 시기에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갈비뼈 다 나가요. 예. 그러면 생명을 못 살리고 오히려 이 신체만 더 파손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리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죠. 젊은 사람들은 사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얼마든지 이 중도에 철회도 하고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젊으신 분이 미리 네.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도 할 것 같은데 미래를 이제 대비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썼어요. 썼는데 이제 정말 응급한 상황이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살 수 있어요. 네. 이거 사전 연명
의료 동의서를 예.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의 그게 이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썼다 그러면 의사들이 저기를 안 하는 경우가 왜 정에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의사들이 이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요양원에서 이 시설장을 하면서 어르신 한 분이 탁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오고 있고, 근데 119가 오면서 계속 이 인공호흡을 하라고 이 지침을 줘요. 그러면은 이 깍지 켜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면서 30번 하고 나서 인공호흡 2번 하고 또 깍지 끼고 30번 이 가슴 저기 하고 또 인공호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화를 안 끊어요.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양원 앞 가서 바로 이 들것 가지고 올라와서 이 저기를 바로 이제 그 침대로 이제 옮겨서 가면서 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심폐소생술이 그 기계로만 안 하지 이 몸으로 하는 건 실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질문에 조금 네. 경우가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런 네. 경우는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시고 아니면은 응급하게 됐는데 소생 불가능할 때 이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 네. 라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저도 이제 작성을 해놓고 싶은데, 네. 이제 집에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네. 근데 어른들한테 그냥 선뜻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교육이 이제 조금 돼야지 그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이제 언짢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또 주변에도 몸이 굉장히 지금 현재 무슨 암이라든지 이렇게 중증 질환으로 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왜냐면 아픈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선뜻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지관 같은 데서 이걸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대상이 많죠. 노인복지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서식을 주면서 가서 자녀들하고 상의하라고 하기도 하고, 작성을 했으면 이렇게 작성했다고 자녀들한테 통보를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이걸 작성하십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병원 치료하는 걸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한테 자녀가 직접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신 이런 이제 이 복지관 같은 데서 그런 걸 할 기회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복지관에서 일단 교육을 왕왕 하거든요. 그렇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박수만 선생님도 같이. 저도 지금 사전연명 의료양사를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거는요, 사전연명 의료양사가 해당되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을 때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임종 과정은 누가 판정을 하느냐?
담당 의사가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임종 과정이라고 판정이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향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 지금 물으신 거가 그게 이제 아무 때나 그 사전 연명 의향서 썼다 해가지고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해요. 심폐소생술이나 뭐 전부 다 해요. 근데 어떨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임종 과정이 됐어요. 임종 과정은 의사가 판정을 하는 것이고 의사가 이분은 임종 과정이 있습니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전연명 의향서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 아니고 저는 작년에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 지금 엔딩 코디로 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향서 상담사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연히 저도 이제 진재근 선생님을 알게 돼서 저는 그 작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진재근 선생님을 찾아뵙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홀가분하더라고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제 스스로도 홀가분하고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요즘에 이제 시니어들은 실제로 본인이 알아서 이거를 이제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 연명 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들을 많이들 깨우치고 있어요. 어르신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은 이미 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의사 표명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역정을 낸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 추세 자체가 실제로는 이 웰다잉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는 인식들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뭐 본인이 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위에 이제 진정은 선생님 같은 이제 이렇게 웰 엔딩 코디를 또 하시면서 그걸 이제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영향을 저도 받았고, 실제로는 뭐 죽을 고비를 저도 이제 3번을 뭐 죽었다 살아난 환생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자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의 운명이잖아요. 위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의식이 뚜렷할 때 명확히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나는 그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작년에 그 상담사 자격도 다 따고, 그 다음에 뭐 웰다잉에 대해서도 한 2, 3년 전부터서 또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뭐 주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제 스스로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평소에 하여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김재건 선생님한테 그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네. 그게 모든 의료기관에 등록이 되나요? 저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대. 네. 거기에 이제 통보
그 정보가 공유가 되죠. 아, 그러면 그거가 등록이 안 된 데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물어야죠. 이제 음. 내가 그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데로 물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르쳐 주죠. 네. 그러니까 바로 다른 데 저기 상급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바로 아는데 이 중형병원이나 일반 의원급에서는 확인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명의료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로 바로 이제 가시라고 또는 아니면 앰뷸런스를 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진대근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고, 결국 진재근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2015년에 이 각당복지재단에 공부하러 다니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6년 이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이 앞으로 그 인생 2막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보다는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천 살면서 강화문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저에 대한 죽음과는 사실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이 있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죽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성 대표님은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져지셨어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진 회장님께서는 구원에 아주 확신이,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 공윤수 원장님은 의료인이신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깊이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뭐 그런 의문이나 그런 건 없고 대신 이렇게 강의 들을 때마다는 작년에도 우리 진정현 대표님 해주셨잖아요. 해주실 때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은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히 저도 뭐 의향서를 하거나 이래 본 적은 없고요. 감사합니다. 진재근님 지금 하시는 거 하시기 전에는 원래 평생 어떤 쪽을 주로 하셨어요? 해오신 일이 궁금해서요. 저는 정년퇴직을
예금 보험공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금 보험공사 이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거기 근무할 때 지방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자격증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게 돼서 이 2006년도에 정년퇴직하고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5년까지 사회복지사 계속 근무를 했죠. 그런데 이 웰다잉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간뒀어요. 아까 이제 얘기한 요양원 이제 시설장을 퇴직을 하고 웰다잉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누가 와서 일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4일. 여러하면 제 용돈을 충분히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웰다잉 같은 것은 이제 봉사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이 구청 같은 데 지원 요청을 해서 그걸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제가 자꾸 그냥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영은 대표님은 그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개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라든가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웰다잉 공부를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다른 선약도 있었는데 일부러 오늘 전지근 선생님이 그 웰다잉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됐거든요. 내용은 참 잘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사전 연명의령서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진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사전 의향 설명서를 좀 안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젊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제 장기 기정서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어제도 좀 뉴스에 한번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제 장기 밀매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게 언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기 밀매가 좀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가능하다면은 좀 그런 부분 우리가 과거적인 이제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몸에 칼 대는 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만 달리 한다면은 또 이렇게 삶의 의지, 삶의 연장을 갈 수 없는 분들한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기증도 조금 고려해 볼만하다고 저는 더불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기증 그걸 저는 작성을 오래전에 했고요. 2015년도에 저는 했습니다. 그래하고 이제 사전 연명의향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차일피일 좀 미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맞이해야 될 죽음이지만은 저도 사실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사실 공부를 하게 된 거는 또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봉사를 조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만나서 이렇게 뭐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어떤 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삶의 그 끝자락에 서신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래 프로그램 하면서 상담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두려워서 어떤 말을 해야 그분들한테 그 마음의 상처를 안 갈까 그런 게 앞선 걱정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또 진지원 쌤 교육을 들으면서 조금 더 그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그걸 사전에 조금 준비하는 것이 또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죽음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또 나머진 가족과의 이별을 하면서 조금 어떤 뭐랄까 미련보다 아쉬움보다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님은 사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불자신가요? 저요? 예. 예. 지월인가 그렇게 갖고 계신 건 법명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오늘 들으시고 죽음에 대한 부분이나 오늘 이야기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옛날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님이 굉장히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연명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얼떨결에 이제 병원에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못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어머니가 연명치료를 거부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걸 우리는 못 하겠다라는 말을 우리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나 혼자라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동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말이 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2년인가 3년인가 이제 계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배할 때마다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덕담을 해야 하는데 덕담 대신 이런 연명치료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일단 구두로는 제가 해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서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조만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전에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죽음이 무서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살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화님은 오늘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별로 생각 안 해서 저희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를 오늘 잘 알게 되었고요. 3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한 6년 전에 4년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돌아갔을 때도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는 그 식구들의 의견이 이거를 안 썼어도 이게 그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모님께서 이런 연명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가족들이 다 그걸 얘기를 해서 현명하게 그런 거 없이 잘 편안하게 보내드려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이런 게 미리 해놓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거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 오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장기 기증 의향서하고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인가? 네. 예, 그거하고 그 좀 다른 거죠? 예, 장기 기증은 그 기증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요. 네. 이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는 이제 이 국립 연명으로 관리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립생명윤리정책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하기관으로 이걸 해서 이 공적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걸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장기 기증은 국가기관 아니고 일반적인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장기 기증에서는 다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지석 추기경 같은 경우도 그 장기 기증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각막을 이 장기를 전부 도출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면 이 조그만 표시가 주민증을 딱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장기 기증은 그건 괜찮은데 시신 기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의료적인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시신 기증을 하는데 그건 이 가족들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기증한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이 의료용으로 그걸 하면 좋겠다. 하준이한테 유이태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의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사전에 가족들한테 양해가 돼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기증이 먼저 되고 사전 의료 의향서가 그 다음인 건가요? 그건 뭐가 먼저고 나중은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다 하시면 돼요. 네. 예. 근데 그 장기 기증은 어디서 해요? 장기 기증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어디를 가야 그 기간을 갈 수 있어요? 예,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있네요. 네. 이성재 대장님, 같이 두 분이서 뭔가 협의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의견은 어떻게 되시나? 왜냐하면 저희 중에 지금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금방 나왔습니다. 그 의향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안 하셨는데, 이제 같이 하시는 걸로.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부언으로, 나는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부르시면 갈 거라고. 예. 누구나 바람은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재근님이 출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장거리 출장 오셔야 되네요. 진재근님은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본부가 있는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 실천 모임, 약칭으로 사실모라고 그래요. 거기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저기 금산 정도는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언젠간 죽는다 그런 생각만 했지 구체적인 그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실은 우리 이제 진재근 선생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또 웰다잉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많이 또 그쪽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또 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건 필요한 거다. 이제 뭐 본인도 위하는 거지만은 또 가족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해서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불난 이야기, 아니면은 차 사고 난 이야기, 어디서 추락하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자꾸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면 많이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런 주제는 다루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만 몰입하고 살다 보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재근 선생님이 꾸준히 그런 쪽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올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조금 사는 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하고 살면 사실은 좀 관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는 데서, 왜냐하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안 본 거 치려고 하면, 그러면 자꾸 이 오판을 하거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딴 쪽으로. 그랬었는데, 진재근님이 꾸준히 그렇게 해주시니까 처음엔 좀 보기 싫었거든요. 예.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올리시나. 그랬는데, 이제 꾸준히 올려주시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삶의 방향 같은 것도 죽음을 배제하고 삶만 쳐다볼 때의 시각하고, 이걸 감안하면서 삶을 쳐다보는 시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교회에 다시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싫었던 게, 여기는, 가면, 유아 세례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꼭 그 주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주에 돌아가신 분들 가족을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전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교회가 작지 않아서 그런지 매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진짜 매주 일어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더 아내가 애들 데리고 교회 간다 그럴 때, 나 안 간다고, 다녀도 오라고, 사실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진재근 님이 그렇게 이제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면, 저기 있잖아요. 장애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동네에서 그냥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살아오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없나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사실 줄어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장애 가진 분들이 항상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살았던 거에서 포함해서 사회를 쳐다보는 거. 그때 이렇게 받았던 느낌하고, 또 진재근 님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삶을 다시 보게 된 거. 이런 부분이 참 의미가 저한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쉽지 않으실 텐데, 한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꾸준히 계속 해주시는 게, 보는 쪽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해주시는 쪽도 보통 각오를 갖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아니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정대훈님은 사람만 보시는 게 또 아니실 텐데, 예, 또 느낌이 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한번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늦게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끝부분에 이제 그 사전 연명 치료 동의서인가요? 의료의향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주변에서 제가 이제 저희 장인 돌아가셨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신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명 치료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 가족들이 되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이제 목숨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도 서로 의견이 틀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 논의를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내 의사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프 감사합니다. 같으면 제가 바로 해드리겠는데 온라인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픈해서 했으면은 그냥 쫙 돌리신 거 아니에요? 양식을 펜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 하나 더 질문하려고요. 네.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내가 작성했더라도 막상 이제 제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들어놓여 있는데 저는 이미 그걸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상급 병원이나 다른 어떤 의료기관, 종합병원 그 윤리위원 거기에 이제 등록된 병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있어서. 네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 혹시나 이 부모가 그거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반대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자기 결정권이라 그래서 네. 본인이 결정한 걸 따르도록 돼 있죠. 가족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결정하는 걸 철회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본인이 자기가 결정한 걸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이 평소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저분한 치료하지 마라. 그리고 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제 나이 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56세 이때 이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등창 이야기였어요. 등창. 예, 그래가지고 매일 어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닦아드리고 소독하고 뒷겨드리고 뭐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했고 또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아버지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지켜보고 그러셨던 분이라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끝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그렇다 그래서 헌혈이라든가 장기 기증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런 쪽은 관심 없으신데 연명 치료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많이 할까봐 어머니가 굉장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랑 약속하셨던 거 지키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분이 이야기 나누셨던 대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과정 보면서 의사 결정하고 하시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나이 드신데 아버님이 또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제 나이가 되니까 조금 그때 이제 그 뭐랄까 그 풍이 한번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바로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 나이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제 나이 때 바로 그 낙향을 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제가 좀 요즘 어떤 기분이냐면 물러나야 되나? 아마 딴 분들은 지금 되게 좀 웃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예, 근데 저는 좀 사실 기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아버님이 일찍 내려가신 게 있어가지고 좀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쉽게 안 내려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간 다음에 그 아까 그 슬라이드 앞쪽에서 보여주셨던 부분인데 저는 죽음 자체도 뭐 그 순간이 오는 거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노년의 질 있잖아요. 예, 노년의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정치를 한 37년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내려가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강릉유시 대종의 이제 대종 회장도 지내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내려가시니까 아버님은 주체를 못 하시고 뭘 하시냐면 거기 가면 이제 같은 대종회 안에서도 또 이제 그 파에 따라서 또 그 대종회가 또 있잖아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지역에 그쪽에 있는 쪽에서 또 그 회장 또 지내시면서 어떻게든 하시고 교회도 나가보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는 하시는데 근데 그 사는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평생 이제 그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뭐랄까 너네들한테 줄 건 없지만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네들 신경 쓰이게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관심 꺼라 이러실 정도. 오히려 하지만 니들이 뭐 빚을 지고 와서 손 벌리면 그거는 없다. 보증이고 뭐고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나는 내 계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 대신 다 망하고 오면 밥은 먹여주마. 뭐 이 말은 하셨는데 어쨌건 그러고 내려가서 지내시는 게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술을 원래도 잘 드셨는데 그 마지막 쓰러지신 날도 그 소주를 5병 드실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주량이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술에만 빠져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따로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그 아버님도 그 거의 뭐 중독, 예, 뭐 그냥 중독이시고 저도 사실 한 30년 이상, 한 30년 정도 술에 빠져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내려가면 정확하게 노년이 아버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혹시 국제도덕협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제도덕협회? 아는 분들이 되게 드문데 도교예요, 도교. 보통은 불교라든가 뭐 아니면은 기독교 뭐 다른 쪽은 많이 하셔도 도교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없으실 텐데 거기가 겉으로는 국제도덕협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돼 있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일관종이라고 하는 도교거든요. 근데 일종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많이 알려진 데 아니면 뭔가 사이비 같고 예, 막 그래갖고 괜히 피하고 싶어지는 이런 느낌. 그래서 할머니는 왜 저런데 저기가 되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도 불교인 줄 알았어요. 가면 불상들이 자꾸 있고 그래가지고 불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쪽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기 했는데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 장성 백양사 그쪽에 가면 엄청나게 큰 저기 시설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거기에 이제 그 살아계실 때 법당, 도교 쪽에 이제 절 같은 개념이죠. 그 법당을 많이 지으시고 저기를 하셨으니까 나이 드시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시설 들어가시는데 개인방 다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서로 이야기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예, 그러면서 그 끝까지 다 함께 잘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정리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님이 그 결정하신 방식하고 할머니의 그 방식을 양쪽을 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약간 절충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돈이라든가 이런 걸로 준비하는 그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할머니는 막상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재산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워낙 저길 많이 해버리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셨는데, 할머니 경우에는 외롭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지금 그 교회 쪽에 와 있는데, 요 교회 쪽이 어떤 게 있냐면, 실버 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실버 목장.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런 거죠. 뭐, 구역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구역예배처럼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근데 굉장히 그 서로 나누는 대화량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용보다 결과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맡은 사람들이 있고 대화량이 충족이 되고 이분들하고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진짜 제가 봐오던 경험으로 해서 이분들이 경제 사정이 엄청 좋으신가?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그 안에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직도 그 남편분이 그 뭐랄까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출퇴근해가지고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신 분까지 안에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많이 저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관심 있던 게 온라인 커뮤니티거든요. 제가 온라인 쪽 활동을 오래 해온 거, 뭐, 김상일 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 기대도 크고 그랬는데, 오프라인에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요즘 근데 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강조하는 거는, 노년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만 되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건 또 죽음에 대한 준비. 저는 양쪽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이제 제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찍부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미리 감안하고 잘 저기 하고 최소한 우리 지금 요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요런 식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 노년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 하느라고 너무 늦게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재근 선생님 정말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이야기 더 뭐 광고하실 내용이나 뭐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전할 이야기 같은 거? 내일이 우리 마지막인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벤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부장님?